기독사학의 정체성 회복과 대응을 위해 출범한 사학법인 미션 네트워크. 기독사학의 건학 이념을 존중하고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한국교회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끊임없이 연구와 사업들을 진행해 오고 있다. 우리 기독교 사학법인들이 다시 출발하는 마음으로 되돌아간다면 나라는 쪽이 새로워지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기독교 학교는 1974년 평준화 정책 이후 사학 공용화 정책과 사립학교법 개정안, 차별금지법 제정 등 사학의 공용화 정책 강요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가 기독교 대학에 체포를 제한하는 권고까지 내리면서 기독교 학교는 그야말로 심각한 정체성 위기에 직면해 있다. 기독교 교육을 제한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기독교 사학만의 독자적인 대응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점에서 필요성이 있습니다. 최근 사학법인 미션 네트워크가 제출한 개정 사학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내용과 기독사학의 정체성 회복을 위한 한국교회의 구체적인 대응 방법에 대해 한국교회를 논하다에서 함께 논해본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교회를 논하다 진행을 맡은 박찬호 교수입니다. 기독사학 정체성 수호를 위한 한국교회 목소리인 사학법인 미션 네트워크가 지난해 출범하였는데요. 기독사학의 정체성 회복과 대응을 위해 사학 미션은 끊임없는 연구와 사업들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최근 사학 미션은 개정 사학법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며 오늘 8월 4일 사학 미션과 한국교회 청년합 공동으로 기독사학 정체성 수호와 교원 임용권 보장 촉구를 담은 한국교회 성명서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교회를 논하다에서는 사립학교법에 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필요성과 위협받는 기독사학의 정체성 회복을 위한 한국교회의 구체적인 대응 방법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출연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성문교회 원로이시고 학교법인 진선학원 이사장이신 정길진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전 헌법재판관이자 기독사학 법률대리인 대표이신 안창호 변호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숭실대학교 숭실평화통일연구원 교수이자 사학법인 미션 네트워크 사무총장이신 함승수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사학법인 미션 네트워크가 개정 사립학교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하는데 먼저 안창호 변호사님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8월에 사립학교법이 개정이 되어서 사립학교의 자율성과 자주성이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시험 위탁 강제 조항이 있습니다. 이는 사립학교에서 신규 교원 채용 시에 종전에는 교사 자격증만 있었으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법 개정으로 인해서 시도 교육감에게 위탁하여 실시하는 필기 시험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법 개정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사립학교의 운영의 자유와 또 학부모의 자녀 교육권 그리고 학생의 인격 발현권 이런 것들 또 종교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이런 것을 심각하게 제약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 3월 헌법 소원 심판 청구를 했고 지난 7월 5일에 그 법 시행에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예, 개정 사립학교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필요성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헌법재판소에서는 법령에 대한 헌법 소원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법 시행에 따른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큰 경우에 반면 법 시행의 효력정지의 피해가 적은 경우에 있어서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 사립학교법의 시험 위탁 강제 조항은 사학의 건학 이념이 아닌 교육당국의 획일적 기준에 의한 교원 채용을 실질적으로 강제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사학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거나 또는 반대하는 교원들이
채용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사학 설립 목적에 기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학의 분열과 갈등을 초래하게 되고 그로 인해 갖고 사학의 운영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문제점은 사학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평생 직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의 심각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우리가 교육은 단순한 기능적 탁월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격, 그리고 자주적 생활 능력, 민주 시민의 자질과 같은 교육 가치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학생의 교육에 있어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교원은 바로 이러한 자질과 품성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 것은 너무나 명확하다 할 것입니다. 교원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뭐 어느 의미에서 시험에서 몇 개 더 잘 보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런 민주 시민의 자질과 품성을 갖추는 것이 더욱 소중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시험의 위탁 강제 조항은 사학의 권학 이념에 반하여서 그 본질을 훼손할 수 있고 또 민주 시민의 양성에 있어서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 피해는 회복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 조항의 시행으로 인한 시행이 교원 채용 비리를 감소시킨다는 어떠한 실증적 자료도 없습니다. 그래서 위 조항의 효력을 일시 정지시킨다 해도 공공복리에 어떠한 특별히 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즉 시험 위탁 강제 조항의 시행으로 인한 피해는 중대하고 명백한 반면 그 효력 정지로 인한 피해는 적기 때문에 저희가 이 가처분이 인용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작년 8월에 이제 사립학교법이 개정이 됐고 그 사립학교의 교원 임용에 관한 거를 감독하는 것에서 더 나가서 시험을 자기들이 주관하겠다. 시도교육청에서 주관하겠다. 3월부터 시작됐습니다. 올 3월부터 시작이 되는 네. 그런 이 개정 사립학교법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그런 상태군요. 이렇게 기독학교의 사립학교 교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 반드시 시도 교육감에게 위탁하여 필기 시험을 치르도록 하는 이 교원 임용권에 대한 침해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당장 이 기독교 학교에 어떤 피해들이 있을 수 있는지 정길진 목사님께서 한번 나눠주시죠. 경기도는 이미 이 소수의 학교 법인에서 위탁 채용으로 교원을 임용했습니다. 그리고 그 해당 법인에는 법은 3월 달부터 시행이 되는데 네, 경기도는 먼저 그게 이미 했어요. 어떻게 네, 가능하죠? 작년에. 어떻게 가능하죠? 그게요? 그게 이제 보조금 가지고서 보조금을 가지고. 그걸 이제 커트를 하는 겁니다. 예. 거기에 이제 인센티브를 주는 건데요. 초기에는 이제 필기 시험만 위탁을 하고 추천을 하면 이제 법인에서 채용을 하고 교육지원청에서 이제 승인을 하는 것으로 했다가 지금은 이제 필기 시험과 수업 시한 또 모든 절차를 교육청에서 이제 하고 법인에 이제 통보를 하는 방향으로 전환을 시키는 중에 이제 대선과 지선을 치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도교육감, 도지사, 도의원, 도의회 의장, 민주당 대표가 작년 3월 12일자 협약에서 교육청 위탁 채용을 의무화했습니다. 이미. 그리고 경기도 교육청 학교 지원과에서 이제 2022학년도 사립학교 교원 신규 채용 협의 알림을 통보를 했는데요. 이 학교 법인 인사권을 아예 박탈하는 겁니다. 그리고 각 사학별로 몇 명 필요한 거를 그렇죠. 그 전에 이미 이제 다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자료를 가지고 이제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해가지고 이제 신청을 하라고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러한 모든 이 진행 내용들은 이 사학의 그 자율성을 말살하는 이런 위협적이고 위헌적인 그러한 업무 협약이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사립학교 신규 교원을 이제 교육청에서 채용을 하고 이제 학교 법인에 통보를 하는데 학교 법인 자체 채용은 이제 허락을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육청에서 위탁 채용을 한다는 이 내용이 1차 필기 시험을 보고요. 그다음에 2차로 이제 수업 시연을 합니다. 그리고
교직 적성 심층 면접을 한 다음에 최종 합격자를 사립학교 법인에다 통보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말하는 인센티브라는 게 뭐냐면 이 학교당 5천만 원을 지급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학교 법인에다가도 500만 원을 이제 법인 운영 필요 경비로 지원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학 기관을 이제 시설을 할 때 이 개선 사업까지 이제 지원을 하겠다고 이렇게 이제 인센티브를 주니까 이미 경기도에 있는 몇 학교는 벌써 이 신청을 해가지고 이 교원이 임용이 됐습니다. 반대로 이제 이 수업료를 받지 않는 일반 학교 법인은 자체적으로 채용을 만약에 하게 되는 경우에 신규 채용 교원의 인건비를 법인에서 전액을 이렇게 부담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학교 법정 부담금 전액을 완납하지 않으면 이제 이러한 건에 대해서 협의 자체도 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전형이나 이 채용에 소요되는 경비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이 법인에서 다 이제 부담하라고 해서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는 사학법인협의회에서 이 사립 임용고시 공동관리 추진단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러한 과정이 있습니다. 제가 좀 쉽게 정리를 해드리자면 우리 이제 재판관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효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던 이제 결정적인 이유는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학교에서 교원 임용을 지금 2023학년도에 당장에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을 뽑지 못하기 때문에 그 피해는 누구에게 가느냐? 학생과 학부모, 학교에 고스란히 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단은 이 학생들의 학습권은 보존돼야 되기 때문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해서 교원들을 예전처럼 뽑을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고요. 경기도 사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제 법은 1차 시험을 위탁한다고 하지만 경기도는 2차, 3차까지 결국은 시도교육감이 모든 다 과정을 다 하는 겁니다. 관장을 하고요. 그래서 이거는 수순이다. 경기도 사례가 보여주는 것처럼. 근데 그냥 들으면서 느끼는 거는 교육청이 그렇게 할 일이 없나? 이 일이 상당히 복잡한 일일 텐데 다른 거를 할 게 더 많을 것 같은데 거기를 관리하는 게 좀 이상하네요. 교사야말로 예. 교육의 핵심이기 때문에 어떤 선생님이 뽑히냐. 그게 이제 학교를 결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기독교 학교에서 교사를 뭐 교육부라든가 뽑는다든가. 교육청 같은 경우에 교육 정책을 세우고 교사들을 지원하는 게 더 우선될 것 같은데 이거를 사학들을 뭐 뽑는 거를 자기들이 관여하고 결정권을 지려고 하는 거는 뭐 좀 이렇게 그냥 상식적으로 들어보니까 상당히 좀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예. 법적으로 하여튼 그 예. 교육의 자주성 또 사학의 자율성하고는 배치되는 행동입니다. 궁극적인 어떤 그런 그 뭐 노림수랄까요? 이런 거는 뭘까요? 그럼요. 이게 결국은 결국은 이제 사학 공용화 정책이라고. 사학을 공용하다. 예. 우리나라가 공립학교에 비해서 사립학교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예. 사립학교를 빼고 공교육 체계를 완성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립학교가 강제적으로 준공립화되어 있거든요. 차제에 이 사립학교를 공립학교처럼 하겠다. 이게 이제 정부의 정책의 일관된 방향입니다. 전체적인 어떤 그 교육에서 이 사학의 비율은 얼마 정도 되죠? 대학의 경우는 한 80% 정도가 대학은 사립학교고요. 80%까지. 고등학교는 세 개 중 하나 정도가 삼분의 일 사립학교입니다. 정도가 그리고 사학이고. 그 사립학교의 70% 정도가 기독교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사립학교의 문제는 기독교 학교의 문제로 비교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제 국가가 다 감당하지 못하던 교육의 부분들을 교회가 앞장서서 미리부터 감당해 오던 거를 어떤 이번 차제 이렇게 다 공권력에서 가지려고 하는 그런 거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한국교회를 논하다에서는 사립학교법에 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필요성과 위협받고 있는 기독사학 정체성 회복을 위한 한국교회 구체적인 대응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사실 사학에 미치는 비리 근절과 공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아까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그렇게 시작된 이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기독사학의 권하기념과 자율성을 해치는 오류들이 많다고 보여지는데요. 이에 대해 뭐 다시 한번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말씀드리면은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 교원 채용에 있어서만 이렇게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지난 8월에 있었던 법 개정은 징계권도 이제는 교육감이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교원이 예를 들어서 교원에 반하는 정책에 반하는
이런 것을 한다고 하면은 그 사람을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 또 학교에서 그 징계 요구를 따르지 않으면은 직접 이제는 교육청에 설치된 그 위원회에서 징계를 결의를 하면 그것을 학교에서는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소속된 교사의 징계를 그거를, 교육청에서 실질적으로 관장을 하는군요. 교육청에서 교육감이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도입이 돼 버렸습니다. 그거는 뭐 입법 취지가 저는 좀 이해가 좀 안 되네요. 그 어떤 이제 자기 학교에서 그러니까 교육감이 예, 이상하네요. 모든 예. 그 권한을 교원 임용에 대한 권한을 다 지고. 행사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눈에 나는 예. 교원들에 대한 징계까지 할 수 있는. 예. 또 더 나아가서 그 교원 징계를 학교 법인에서 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사장이나 이사까지도 그 자격을 박탈하는 그런 법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 굉장히 심각한 것이죠. 이와 같은 것은 결국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교육 당국에 의한 권력 집중, 교육 영역에 있어서의 교육 당국의 제왕적 독재를 가능케 한 법이 지난 8월에 만들어진 겁니다. 그 전체적인 방향은 자율성을 더 강화하는 쪽으로 가야 될 것 그게 같은데 맞는 왜 거죠. 그걸 하셔요? 그러니까요. 예를 들면 예. 이런 겁니다. 소위 차별금지법, 요새 많이 논란되는 평등법과 같은 것을 제정된다든지 또는 그것이 제정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방금 말씀하셨던 그 경기도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 동성애를 지지하는 교육감이 자기 그 동성애를 반대하는 그런 교원에 대해서 이제는 시험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람을 교원이 채용되지 못하게 하고 1단계로요. 또 그 사람이 징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제 교원이 채용된 경우에 있어서는 뭐 기존 교원 중에서 동성애 반대하는 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들에 대해서 징계를 요구하고 실질적으로 징계를 강제할 수 있는 그게 들어와 있고요. 더 나아가서 그 학교 법인의 이사장님이나 이사분들이 이것을 교원 징계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사장이나 이사의 자격까지도 박탈할 수 있는 그런 법이 지난 8월에 개정이 된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겠지만은 종교교육, 윤리교육, 성교육과 같은 것은 사실은 자녀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형성하는 거고 이런 영역은 사실은 학부모가 자녀에 대한 이런 자신의 가치관과 세계관에 따라서 자녀를 교육할 수 있는 것이 그런 영역입니다. 그런데 이런 영역에 있어서 국가는 원칙적으로 세계관적 중립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에 간섭해서는 안 되는 영역입니다. 그런데 종교교육, 윤리교육, 성교육 등을 학부모의 가치관이나 세계관이 아니라 정부나 또는 교육감 등의 특정 이념에 편향된 교육을 받게 하는 것은 부모의 자녀 교육권과 학생의 인격 발현권, 학습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한편 우리 민주주의라는 사회는 어떤 겁니까? 다양한 가치와 이념이 존중되는 사회입니다. 다양한 의견이 여론의 광장에서 또 이 서로 경쟁하면서 그중에서 가장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우리 민주사회입니다. 이것이 또 민주사회의 발전의 역량이고 또 역동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학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정 교육감에 의해서 획일적으로 이 사학에서의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이런 민주적 다양성, 민주주의의 기본 핵심 원리를 훼손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도입된 겁니다. 우리가 우리 기독교 사학은 사실 우리 독립 일제 시대 때 독립운동에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우리 역사에서 사학의 다양성과 중요성은 이와 같이 이 일제 강점기 시대의 교육에서 우리는 그걸 알아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사학이 이런 자주성과 독립성 또는 자율성이 없었다고 한다면은 일제에 의한 교육만 이루어졌을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 선교사님들이나 선각자들에 의한 사학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게 되고 그런 과정에서 과연 3.1운동과 같은 우리 독립운동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저는 그것이 불가능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아가 학교 당국에 의한 권력 집중은 특정 이념에 의한 편향된 교육이 가능해집니다. 또 왜곡된 역사 교육이 가능해집니다. 또 일방적인 성 가치관을 강요하는 성교육 등이 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또 사학의 자주성을 훼손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헌법의 핵심 질서인 민주적 기본 질서까지 훼손할 우려가 있는 법 개정이 지난 그 8월에 있었던 사학법 개정입니다. 예, 상당히 좀 무리가 있는 어떤 그런 법 굉장히 개정이 문제가 되는 것으로 볼 많습니다. 수 있네요. 예, 예. 정길진 목사님께서 한번 더 부연해 주시기 네, 바랍니다. 저는 학교 현장에서 제가 경험한 부분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70년대 후반에는 이 법인 업무를 담당하다가 이제 80년대 초반에 여자 중학교에서 성경과 도덕을 가르쳤습니다. 그 당시에도 이 도덕 시간에는 아무 어려움이 없었지만 이미 평준화된 그러한 학교에서 성경 시간과 그리고 전교생이 함께 드리는 채플 시간에는 타 종교 학생들, 천주교 학생들의 반발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꾸준하게 성경 수업과 채플을 했고 학생 때부터 지역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학생은 후에 목사 사모나 선교사로 사역하는 제자들 그리고 지금은 50대 후반이 된 이 제자들을 만나고는 하는데 중학생일 때 반발했던 그런 학생들도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어려움을 겪게 되겠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동네에 있는 교회에서 익숙한 찬송과 성경 말씀으로 위로를 받게 되고 또 새로운 힘을 얻어서 신앙을 갖게 되고 성실한 그런 집사로서의 교회를 잘 섬기고 있다는 말을 들을 때 참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성경 시간이 아니라 종교 시간이 되었습니다. 학생들만 반발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 과정에 기독교만이 아니라 타 종교도 똑같이 수업을 하라고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채플도 이미 20여 년 전부터 전교생이 아니라 원하는 학생들만 예배하고 있는 이런 현실이 되었습니다. 예, 예. 사립학교법을 통해서 현재 규제되고 있는 어떤 지침 내용은 무엇이고 또 이에 대한 어려움은 어떤 것인지 함성수 교수님께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개정 사학법 이후에 학교들이 굉장히 이제 어려워지는 것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공성을 위해서는 자율성을 제한해야 된다는 기본 기조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왜 그런가? 저는 이 공공성의 담론 자체가 기울어져 있다라고 보는 것은 그러니까 80년대, 90년대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발로 교육의 공공성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뭐를 하지 말아라. 어떤 자율성을 주지 않는 것이 교육의 공공성인 것으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80년대는. 하지만 2020년을 지나는 지금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다양한 교육들이 가능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공공성의 논의가 일단 확장이 되어야 된다. 다양성을 통해서 공공성이 확장되는 이 논의의 담론들이 형성되지 않는다면 이 기울어진 운동장 안에서 기독교 학교는 계속 어려워질 거다라고 생각하고요. 실제로 이제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이제 사례뿐만 아니라 이제는 초, 중, 고뿐만 아니라 대학교 지난 7월 21일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대학의 채플마저도 이제 강제하지 마라. 대학교에서도 학생들에게 종교 수업이나 이런 어떤 기독교 교육을 강제하지 말라고 권고를 내렸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봤을 때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학교의 어떤 자율성과 특수성 또 교육 기본법들이 보장하고 있는 학교의 권리들을 아예 이제 부정하는 아주 너무 많은 사례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한마디 할까요? 예, 예, 그러시죠. 예. 사학의 공공성을 이유로 해가지고 사학의 자율성을 통제하는데 사실은 사학의 공공성의 요체는 아까 방금 말씀드렸지만은 사학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가운데 건강한 민주 시민을 양성하는 거고 다양한 인재를 길러내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학의 공공성이라는 것을 이유로 자율성을 훼손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자율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그 소위 뭐 사학에 있어서 그게 뭐 입증된 자료는 없습니다만은 비리를 척결한다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이거를 제거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 것이지 공공성을 훼손하면서 자율성을 훼손하면서 예, 예. 공공성을 추구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 저기 정길진 목사님 부연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네. 하시고요. 예, 경기도 교육청에 그 최근에 사립학교법 개정 관련 정관 변경이 있었는데요. 여기에 주요 사항으로는 21년도 12월 25일 임원 선임 제한 기간을 확대했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이 임원이 이제 당연 퇴임하는 조항을 또 신설을 했고요. 그래서 임원 취임 승인 취소자는요 10년 동안, 그리고 해임된 학교장은 6년 동안, 그리고 파면된 교원은 10년 동안 그 직에 다시 이제 재직할 수가 없게 되는 이러한 결과가 나왔고요. 올해 3월 1일에는 이 학교 운영위원회라고 있는데 그 기능을 제가 교장으로 있을 때만 해도 이게 자문기관이었습니다. 자문위원회였는데 지금은 이제 이게 이 자문이 아니라 이 심의 기관이 됐죠. 그러니까 자문에서 심의 기관이고. 네, 그러니까 의견만 내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결정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이제 학교 법인 이사회 기능이 이제 무시가 되는 겁니다. 학교 법인 이사회가요. 그 다음에 학교 법인 구성원을 제한하게 되고 사립학교 신규 교원 채용에 교육청 강제 위탁을 이제 하게 되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이 사학의 자주적 인사권 그리고 징계권을 관할청이 이제 직접 관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반헌법적이고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전면으로 부정하는 것이고 또 사학의 자율성을 말살하는 것이라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미션 네트워크 등 기독교 사학법인 연합체의 필요성, 중요성 같은 게 더 많이 이렇게 증대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와 같이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학의 자주성은 공공성은 자주성과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공공성을 이유로 해서 사학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것에 대해서 여태까지 그 개개 학교라든지 이런 다른 곳에서는 별다른 그 대처를 효율적으로 못했습니다. 이에 그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대처를 위해서 사학법인 미션 네트워크가 출발하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사무총장 입장에서 한번 좀 더 말씀해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 학교의 사안들이 너무 복잡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법적인 문제고 개별 학교가 대응하기에는 이제 이 문제의 깊이가 너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적인 대응이 필요했고 이 한국교회 전통 안에서 기독교 학교들을 위한 사실 총회 기관들이 있었습니다. 학무국 같은. 그래서 정부와의 대응은 학교 개별 학교가 아니라 이 공동체적으로 대응을 했었는데 이제 다시 이 공동체적 대응을 위해서 사학법인 미션 네트워크가 만들어져서 한국교회랑 함께 기독교 학교 어려움들을 하나하나 풀어가자. 그래서 저희가 만들어졌고 그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사학법 개정에 맞서서 기독사학 정체성 구현을 위한 사학 미션의 지금까지 연구와 사업들이 궁금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길리 목사님 소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는 이 사립학교 법인이 한국교회와 연합을 해서 목소리를 모아가지고 전 헌법재판관이신 우리 안창호 변호사님을 비롯한 전문 변호인들이 사학법인 미션 네트워크를 도우셔서 우리들의 소중한 다음 세대가 선진국다운 최상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되도록 도와주시게 돼서 너무 다행이고 그리고 감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학법인 미션 네트워크는 기독교 학교의 자랑스러운 그 역사를 이어받아서 새로운 시대의 교육과 민족의 그 미래를 열어갈 기독사학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우리는 한국 교회와 기독교 학교에 주어진 이러한 교육적 책무를 명심하면서 네 가지 그 비전을 선포했는데요. 첫 번째로는 존경받는 교육, 신뢰받는 교육을 위한 이 자정의 비전입니다. 기독사학 자정위원회를 발족해서 기독사학 윤리 강령을 철저히 준수하고 교육의 빛과 소금의 직분을 다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학교와 교육의 발전을 이끌어갈 협력의 비전입니다. 학교 발전을 위한 한국교회와 적극적 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일교회, 일학교 운동을 시작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건학 이념 구현 및 정체성 수호를 위한 공동체 비전입니다. 건학 이념을 통해서 기독사학 정체성을 수호하기 위해 헌법 소원을 진행하고 한국교회 100만 성도 서명 운동을 전개하며 궁극적으로 기독교 학교와 또 사립학교의 특수성과 자주성을 보장하는 건강한 교육 정책의 필요성을 인지하며 이를 구현할 수 있도록 유권자 운동도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세대와 미래 사회를 견인해가는
이러한 교육의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교육이 이 소망의 통로가 되고 교육 선택권은 보장되어야 하며 교육의 다양성은 실현될 수 있도록 선도적 역할을 감당해 나갈 것입니다. 예. 사학 미션의 지금까지 연구 또 사업들에 대한 거 한창호 변호사님부터.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서 이런 비전을 말씀해 주셨고 그런 속에서 그 소위 말하는 사학의 그 공공성을 말하면서 사학의 비리척결이라는 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학에서도 이제는 사립학교의 자정 기능을 좀 강화해야 된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교원 채용이라든지 또는 징계위원회를 우리 사학 미션 네트워크에서 그 좀 강화시켜서 실질적으로 시험을 우리 적어도 기독교 사학법인만이라도 시험을 공동 출제한다든지 징계를 그야말로 누구라도 객관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내려질 수 있는 방법으로 많은 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 바우처 제도 같은 것도 우리가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정부가 학교에 그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이걸 통해서 학교의 자율성을 지금 통제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부의 보조금을 국민 세금으로 형성된 겁니다. 보조금이 그거를 그 학교에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나 또는 학부모에게 지급함으로써 또 자기가 원하는 학교에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바우처 제도가 이제는 도입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예. 오늘 이제 8월 4일이죠. 8월 4일 사학 미션은 한국교회 청년합과 공동으로 기독사학 정체성 수호 및 교원 이념권 보장 촉구를 담은 한국교회 성명서를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함성수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시죠. 기독사학의 권학 이념을 구현해달라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사안들, 이번 헌법소원이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조속히 인용해서 당장에 우리 아이들이 다음 학기부터 좋은 선생님들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원 임용권을 보장해달라 촉구할 것이고요. 이번에 국가인권위원회의 이런 잘못된 권고들을 철회해 줄 것을.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기독사학의 권학 이념을 위해서 국가와 정부가 함께 나서달라는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입니다. 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대해서 불응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처벌받나 그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국가인권위원회는 그 언론에 공포할 수 있습니다. 공포. 네. 예. 그냥 들은 거로는 좀 굉장히 좀 과잉 입법 같은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과잉 입법입니다. 예, 그런 게 조금 더 홍보가 되면 좋을 거라고 하는 그런 생각 해보게 되는데요. 예, 다음 세대를 위한 올바른 기독교 교육 선교의 중요성과 개정 사립학교법에 대한 이 한국교회 역할에 대해서 좀 조금 더 설명해 주시죠. 함성수 교수님.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저희가 학교를 단순하게 국영수를 가르쳐주는 공간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학교는 아이들의 세계관과 가치관과 윤리관의 형성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고 학교에서 배우는 것은 진리로 그 상징 체계를 진리로 받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무엇을 가르치냐에 따라서 그 사회가 결정되는데요. 지금 학교와 교회의 가르침에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성교적이고 반기독교적인 내용들이 기독교 학교조차 여과 없이 그냥 교육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한국 교회가 학교의 문제를 이 사회의 문제 그리고 다음 세대의 문제, 한국 교회 문제로 좀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의 현장에서 온전한 가치관, 온전한 세계관, 건강한 기독교적인 윤리관을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한국 교회가 관심을 갖는 것은 이제는 피할 수 없는 과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다음 세대를 위한 뭐 나름의 어떤 이 한국 교회가 가져야 되는 역할에 대해서 정길진 목사님도 짧게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학교는 교육청이나 교육부, 도청, 도의회 그리고 중앙정부나 국회의 영향력을 행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가 연합하면 학교 현장에서 기독교적 가치관을 교육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역사회의 목사님들을 만나보면 교회 학교 걱정을 너무 많이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들이 학교 교육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교회를 떠난다는 안타까운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는 학원 복음화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역 교회와 이 기독 사학이 연합해서
학교에서 기독교 교육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한국 교회의 미래가 달린 일이기 때문입니다. 지역 교회 다음 세대들이 많아지고 또 학교에서도 온전한 기독교적 교육을 통해서 실력과 신앙을 겸비한 인재로 자랄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육이 이 땅 가운데 실현될 수 있도록 한국 교회가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주신다면 사학법인 미션 네트워크도 맡겨진 사명을 힘있게 감당할 것입니다. 예, 나름의 어떤 기독교 사학의 영역들을 이렇게 좀 침해하는 그런 이 여러 법안들이 등장하고 또 인권위원회, 인권의 이름으로 기독교 교육에 대한 것이 침해되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 살고 있는 것 같고 교회가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겠네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 그 이미 97년도에 그 시카고 트리니티 대학의 피터 차 교수가 미국 한인 사회의 2세들이 왜 신앙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는지에 대한 연구 결과가 세속화된 학교 현장에서 고등교육을 받을수록 그러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나오면 교회를 떠난다라고 90%가 떠난다라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무엇을 잘못해서가 아니라 한국 교회 학교의 어떤 부족함이 아니라 이 아이들이 학교의 현장에서 세속화된 교육을 여과 없이 받고 있고 그것이 곧 한국 교회 부메랑이 되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 위기의식을 갖고 학교의 현장에서도 온전한 교육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교육을 이끌어가는 좋은 기독교 교사들이 임용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교육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아닙니다. 내버려 놓았더니 교회 교육 현장 속에 갔다 오니까 다 무신론자가 돼버리는 그런 결과들을 가져오게 되는군요. 예, 부메방으로 우리에게 돌아오는군요. 예, 끝으로 기독교 사학의 정체성 회복을 위한 한국 교회 역할 또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들도 한번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함성수 교수님부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문제가 결국 한국 교회의 미래, 한국 사회의 미래를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학교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교육이 일어날 수 있도록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하나님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교육의 현장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국 교회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저는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예, 안창호 교수님 한번. 기독교 사학이 처음 학교를 설립했을 때의 정신, 건화기념으로 돌아가 하나님 말씀에 충실한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을 양성하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길지 목사님도 네. 바랍니다. 기독교 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아이들이 교회에서 잘 양육되어져서 중등학교와 대학을 졸업하면서 바로 교회의 일꾼으로 건강한 교회가 되도록 섬기며 지역과 한국 그리고 지구촌에서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사명을 완수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뭐 얘기처럼 저희들이 이제 한국 교회 역사 속에서 기독교 사학이 담당했던 역할들이 있었을 텐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이제 알려지지 않는 거,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큰 숙제 중에 하나인 것 같고 일반 그 사람들과의 어떤 여론전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서 이제 많이 밀리게 되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뭐 좀 말씀. 그 기독교 학교의 역사가 곧 우리나라 공교육의 역사고요. 특히 이제 일제 시대에 독립의 역사에 기독교 학교가 있었습니다. 기독교 학교의 학생들, 기독교 학교의 교사들, 그 안에서 배출된 인재들이 이 나라의 독립을 이끌어가고 오산학교 같은 오산학교도 그랬고 공주 영명학교, 숭실학교, 이화학당 정말 전국에 있는 기독교 학교가 스테이션이었습니다. 그랬던 기독교 학교였고 거기에서 양육됐던 그 기독교 인재들이 이 나라 발전의 주축이 됐습니다. 기독교 학교가 역사의 발전의 마중물이 됐던 이 긍지를 이제 한국 교회가 더 많이 세상에 자랑도 하고 그런 학교가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힘을 모아야 될 때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3.1운동도요. 아까 그 지방에서 이렇게 3.1운동에 동참한 사람들의 상당수는 서울에서 이화학당이라든지 유관순 같은 경우는 배재학당이라든지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 제가 알아본 몇 군데도 전부 다 그 서울에서 이런 선교사님들이나 선각자들이 세운 학교에 다니던 그 말하자면 지방에서 서울로 유학을 온 거 맞습니다. 예. 그 사람들이 자기 고향에 돌아가서 독립운동을 독립운동에 하고 사람들한테 주민들한테 그런 내용을 알림으로써 3.1운동의 기폭제가 됐습니다.
정길진 목사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크리스찬들은 그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해야 된다는 그러한 생각들 때문인지 사실 이 기독 사립학교가 엄청난 그러한 공을 많이 세웠거든요. 받은 은혜를 나누어 줘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참 성경적이지만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깝다고 생각되는 게 너무 은밀하게 이러한 선행들이나 교육이나 구제 사역이나 모든 일들을 은밀한 가운데 했기 때문에 세상에 잘 알려지지 않고 극소수의 잘못된 부분들이 이제 막 거의 대서 이렇게 뭐 특별 되듯이 이렇게 알려져 가지고 이러한 것들이 이제 지금 기독교에 어려움을 많이 주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들을 좀 알리고 또 협력을 받아서 우리가 정말 이 다음 세대들을 잘 교육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최근에 마침코라고 하는 그 이제 이민진 작가 그게 이제 그 애플에서 만들어지고 이제 소설에 대한 걸 읽어보니까 이 작가의 등장인물이 다 기독교 이름이잖아요. 노아, 솔로몬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를 이제 질문을 하더라고. 왜 이렇게 기독교적이 많고 했더니 이민진 작가 말씀이 뭐라 그러냐면 대법관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우리나라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교회가 했던 역할들에 대한 거를 이분이 명확하게 얘기하시고 또 자기 이제 외할아버지가 장로교 목사님이시더라고요. 목사님이시고 아버님은 원산에서 16살의 나이에 혼자 피난민으로 내려온 그런. 그래서 미국에서 그 힘든 이민 생활을 하면서도 꼬박꼬박 교회를 나가있던 그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많은 감동이 됐던 것 같고요. 그리고 참 아까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그 미국 같은 사회는 그 아까 우리 함 교수님 말씀하실 때 이 공교육으로 인해서 우리 기독교 정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훼손되고 있다고 하는데 미국은 그런 미국조차도 사립학교의 자율성, 자주성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영역에서 뭐 다른 공교육에 의해서는 이런 기독교 정신을 가르치는 것이 차단돼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중요한 한 영역에 있어서는 기독교 정신에 의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정부가 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현재 사립학교법 개정은 이런 기독교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이 자체도 지금 자율성과 자주성을 훼손하고 기독교의 권학 이념을 훼손시키는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를 논하다에서는 사립학교법에 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필요성과 위협받는 기독사학의 정체성 회복을 위한 한국교회 구체적인 대응 방법에 대해 귀한 말씀들을 들어보았습니다. 일제 식민 통치와 전쟁의 참상을 뒤로하고 짧은 기간 오늘의 대한민국을 세울 수 있었던 이유는 사람을 키웠던 우리의 노력 때문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근대화 과정 속에서 민족의 계몽을 위해 노력해왔던 그동안의 한국교회의 노력이 이번 개정사학법으로 인해 폄하 축소되고 더 나아가 위협받고 있다는 점은 정말 안타까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국가 민족을 위한 기독사학의 바른 역할에 주목하며 기독교적 가치가 교육을 통해 우리의 다음 세대에 바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한국교회를 논하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